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귀농의 꿈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간 가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2014년 이 두 사람은 5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서로 사랑을 하게 됐고 황혼 재혼을 합니다. 재혼 후 남편의 고향이었던 경남의 한 시골 마을에 터전을 잡기로 하고 귀농을 했는데요. 70대 장모도 함께였습니다. 이 세 가족은 작은 논밭과 텃밭을 가꾸면서 마을 사람들과도 잘 지냈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6년 2월 이 부부의 집에서 장모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장모의 시신은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처럼 이 파란색 플라스틱 물통 안에서 발견됐죠. 단순 사고라고 볼 수 없는 수상한 정황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 가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딸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바로 자택을 방문했는데 시신을 발견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한 집에서 장모, 사위, 딸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딸이 전날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해보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서 보니까 그 장모님이 어머니가 다용도실에서 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다용도실에서 발견이 됐는데 시신의 상태가 평범하지는 않았다고요.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 70세 되는 그 여성이 그냥 쓰러져서 만약에 사망을 한 상태라도 이제 부검을 해가지고 사인을 밝히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 현장을 보건데 네. 상당히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제 이 여성이 플라스틱 물통에 몸이 끼인 상태로 이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다. 그리고 네. 이제 몸 곳곳에 피하 출혈, 즉 멍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차 검안을 하고 난 그 결과 갈비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안쪽에 있는 간까지 파열된 상태다. 그 어떤 네. 그 외력이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폭행을 해서 사망케 하고 시신을 그런 식으로 유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경찰은 수사를 개시합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강도, 시골집에요, 그렇죠. 혹은 성폭행, 네. 혹은 집에 없던 부부도 조금 수상한데 경찰은 누굴 유력한 용의자로 봤나요? 글쎄 이제 뭐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은 경찰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네. 이 집에 세 사람이 살았었는데 한 사람은 죽고 두 사람은 어쨌든 집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부 말이죠. 네. 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아내를 먼저 봤습니다. 근데 아내는 전날 집을 비웠거든요. 네. 그리고서 또 신고를 한 사람도 이 아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내가 살해를 했을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남편입니다. 이제 장모의 사위 말이죠. 이 사람이 문제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급히 집을 비웠는데 지갑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네. 이 지갑에 약 27만 원 정도, 하여튼 이 정도 돈이 들어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지갑을 안 가지고 나갔고요. 더 하나 이상한 것은 집 안방에서 아내와 가족에게 미안하다, 죽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아내와 가족에게 미안하다, 죽어버리겠다. 이상하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을 용의자로 먼저 지목하게 됩니다. 네, 집에 있지도 않았고 지갑도 챙겨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유서가 발견됐다. 아무래도 남편이 수상한데 어디서 붙잡혔나요? 지금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시신이 발견된 그 바로 하루 뒤에는 이미 거기를 의령을 벗어난 상황이었고요. 네. 현장에서 약 80km 떨어진 대구시 달성군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자기가 술에다가 독국물을 타서 마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고 잠자고 일어나서 자기는 대구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 잘 여러분들 언뜻 보신다 하더라도 전혀 앞뒤 말이 네.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내 진술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자기 어머니, 즉 이 남성의 장모와 이 두 사람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함으로써 경찰은 이 사람을 존속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술에 독국물을 타 마시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팀장님. 독국물을 마신다고 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독국물을 많이 마시면 사망을 하는 거죠. 물론 위를 세척하게 되면 기억은 하는데 네. 이 피의자는 지금 변명을 일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독극물이나 술에 타서 먹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대는 것뿐이지 네. 기억이 안 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찰이 계속 추궁해서 이 사위, 그러니까 남편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요. 네, 인정은 했는데 그 이유도 이 장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하루 전에 이 사위는 이 아내를 의심했어요.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이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한 겁니다. 다른 남자랑 통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거죠. 아내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같은 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이 장모가 돌아왔는데 이 사위가 장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네. 그 어느 장모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났고 격분해서 차량에 연탄재를 뿌리면서 이 장모가 욕설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밤 늦은 시간까지 아마 아내가 분이 풀리지 않았나 네. 봐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외도로 인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가 하면서 그런 생각에 빠졌고 남편은 신변을 비관하면서 그때 소주에 독극물을 타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아내를 두둔하는 장모에게 조용히 하라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화살이 장모에게 번지면서 네. 폭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사위의 폭행에 화가 난 장모가 반항을 했는데도 계속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이 수차례 폭행 끝에 장모가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에 대한 의심이나 화를 장모한테 엉뚱하게 푼 것 같은데요. 공격의 방향을 전환한 거죠. 다시 말해서 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의초적으로 의심을 하는 자기 아내와 네. 그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장모라는 사람이 네.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바랬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딸이 정말 잘못했는데 자네가 좀 참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남성의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이게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어떻게 우리 지금 집사람하고 우리 장모는 저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본인은 또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독극물 타고 먹는 그 순간까지 밖에서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네. 그 순간에 자기에 대한 어떤 공격 방향을 바로 자기 장모에게 공격 방향을 돌려서 그 자리에서 아주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남성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나는 그렇게 장모가 숨질 만큼 때리진 않았다. 살살 때렸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본인은 이제 술과 독극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장모를 때릴 때 때린 적이 없다고 그래요. 다투긴 있었지만 옆구리 네. 때려서 뭐 쓰러뜨리거나 그다음에 살해 의사가 없었다. 플라스틱이 넣은 적이 없다고 이제 변명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 남성이 그 독극물 마신 것도 죽을 정도가 아니고 살짝만 한 거고 그리고 때리고 그 넣은 거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네. 경찰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피의자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타하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미필적 거기까지 봤기 때문에 존속 사례로 아마 입건해가지고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사실 폭행으로 인해서 장모가 숨진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모의 시신이 플라스틱 물통 안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폭행은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폭행으로 인해서 뭐 상해치사가 되느냐 아니면 살인이냐 네.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 통이 작은 방 옆에 그 다용도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몸이 낀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살아있을 때 때리고 나서 죽으라고 그 안에 넣어놨을 가능성 네.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 은폐를 위해서 플라스틱 통 안에 넣었을 가능성 하나.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살인이 되느냐 아니면 상해치사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이 남편은 장모가 스스로 플라스틱 통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교수님 좀 납득이 가시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지금 그렇게 맞아서 본인의 어떤 갈비뼈가 골절되고 간까지 파열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어떤 다른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것은 배변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인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 사이 또는 자기 부인하고의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의처증 이외에도 돈 관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모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갖다가 갚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인간관계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것은 나는 거기에다가 그 시신을 그런 식으로 유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긴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 남편을 재판으로 넘기게 되는데 어떤 죄목으로 넘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서 기자. 사실 사위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장모를 폭행할 당시에 같이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폭행을 한 점, 그리고 폭행이 얼굴 등에 집중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모가 77살 굉장히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과 옆구리를 심하게 폭행을 했다는 것은 이 장모의 사망을 이 사위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검찰은 존속 살인죄로 이 사위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존속 폭행 치사가 아니라 존속 살인죄로 재판에 가게 됐는데 팀장님 1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5년을 때리는데 징역 15년? 예, 검사가 기소한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필적 고의 살인을 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때려도 죽을지도 모른다.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때렸다고 한다면은 검찰에서나 경찰은 미필적 고의로 해서 살인죄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일단은 그걸 받아들여서 살인으로 봐서 15년을 선고한 거죠. 네, 살인이 인정이 됐군요. 그런데 2심에 가서 조금 상황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남편이 형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항소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남편이 이제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고요. 사실은 검찰도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고요. 근데 남편은 형이 무겁다는 항소뿐만 아니라 네. 이 지금 아까 살인죄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항소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심에서 다투게 됐는데요. 2심 재판부는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네.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할 때는 존속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적으로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존속 상해치사로 이렇게 이제 공소장을 변경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차 2심에서 말이죠. 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미필적 고의를 1심에서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 거죠, 1심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제가 그 판결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결론만 얘기하니까 네. 사실은 뭐 그것이 1심이 잘못된 거냐, 2심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그 복잡하고도 다단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어떤가, 경위가 어떤가, 네. 그리고 급수를 공격했는가, 흉기를 썼는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플라스틱 통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다용도실로 끌고 가가지고 질질 끌고 가가지고 플라스틱 통에 처박았는가, 네. 아니면 죽고 나서 플라스틱 통에 옮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2심에서는 플라스틱 통에 넣은 것은 죽고 나서 아침에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네. 잠을 자고 나서 새벽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렇게 폭행을 하고서 죽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도망을 가면서 놀라가지고 플라스틱 통에 넣어놓고서 은폐를 위해서 그러니까 도망을 간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이제 상해치사로 봐가지고 존속 네. 8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에서 징역 8년으로 이렇게 감형이 되는데 그러니까 흉기도 사용하지 않았고 일단 뭔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또 평소에 사이도 서 기자 조금 그러한 정도 가만히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아내의 경찰 진술이 좀 주요하게 재판부가 본 것 같은데요.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평소에도 물론 금전 문제가 있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사위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진술했고 이것 네. 역시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살해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았다.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2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재혼했지만 배려 없이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건데요. 장모를 살해한 사위의 이야기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